국민 라디오 안보의 신 김종대 편집장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언제는 안보의 핵이빨이라 그러더만 이제 왜 또 신격화시키나. 참.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빴어요. 어지러워요. 네. 뭐 안 바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장님은. 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다 보면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의 안보도 생각해야 되고. 네. 네. 가정과 나라와 개인의 안정. 네. 참 바쁜 거 아니야? 이걸 다 고민하려고 하다 보면, 그죠? 네. 오늘 그 한겨레의 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이 아주 그 칼럼을 재미난 걸 하나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 제목이 좀 여유 있고 편해야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도 제목은 봤는데 이 땅의 위정자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는데 급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의 어떤 생계나 국가의 어떤 미래 전략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칼럼이었는데요. 그건 단순히 뭐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특히 편집장님 굉장히 좀 하루하루가 바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의 여유와 또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 한켠의 여유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위로가 되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오늘은 좀 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네. 예. 근데 주제 자체가 여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조금 좀 분위기 바뀔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방송 시작 전까지 오늘 뭘 얘기해야 될지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근데 뭐, 얘기할 건 많아요. 내가 좀 취재해 온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 한 주 동안 뭐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도 끝무렵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드 논란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예? 이게 도대체 뭐 유령과 싸움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도 굉장히 싸늘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뭐 중국이 열받아서 싸대기를 한 대 갈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한국 내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사드가 나오더니 싸대기를 때리고 뭘 싸질러 또. 네. 아주 쓰리 싼가요? 포싸죠. 포싸. 네. 하여간 쌍시오 소리가 많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에 처하고 있는 일종의 이 샌드위치 신세. 그건 어떻게 보면 사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돌출된 면이 있어서 이제 그것만 유독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일각의 밑에 커다란 빙산에선 정말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고 그 한국은 그 이제 이 빙산 안에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짝 못하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중 관계, 미중 간에 어떤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네. 네. 그럼 진짜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10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한 강연회에서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흡수통일을 연구하는 팀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청와대와 통준위는 급히 나서 흡수통일 준비서를 부인했으며 정부위원장 역시 말을 바꿔 그런 팀이 통준위 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이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 데 이어 통일 관련 단체들도 부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 동시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16일 먼저 방한한 리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상조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방한 중인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학대 차관보는 17일 아직 배치되지 않은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의아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거들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입니다. 지난 2일 시작된 한미군사 연습 키리졸브가 지난 13일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미군 8,600명이, 우리 군은 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키리졸브와 함께 시작된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키리졸브가 끝나기 하루 전인 12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게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방송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를 비롯한 미중 관계 그리고 지금 한국의 통일외교 안보 문제 이거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특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건 아는 만큼. 모르는 건 또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취재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오늘 답변할 수 없는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장님. 네. 우리 방송에서 사드를 작년에도 여러 번 다뤘었고, 올해도 제일 많이 다뤘지. 예. 좀 지겹습니다, 사실. 사실 지겨워요. 예. 그래서 이게 수그러들만 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수그러들만 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이런 양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찌되었든 뚜렷한 안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일각에서 열창을 좀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부 새누당 지도부들이 이 기회에 사드를 공론화하자.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좀 당청 간의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대단히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좀 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보보 갈등입니다. 네. 보수 진영 내부에서요. 네.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일요일 날이었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여당 지도부 유승민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원유철 정책위원장이 이제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이건 사드 강행론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는 뭡니까? 공론화 자체가 반대입니다. 네. 좀 조용히 해라. 이 자리에 사드에 대해 얘기할 사람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개무시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삼노 정책이다. 네. 미국하고 협의도 한 적 없고, 검토도 한 적 없고, 계획도 안 세웠다. 네. 이러니까 이걸로 끝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물먹은 유승민 대표가 퉁퉁 불어서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한 얘기가 뭡니까? 그 얼마 후에 그 김재원, 윤상현, 그다음에 또 주호영, 예, 3명의 네. 그 친박 의원을 그 정무 특보로 임명 위촉장을 수여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전에도 말했다. 이걸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재차 확인을 합니다. 어떤 보수가 멀쩡한 벽이 쩍 갈라지듯이 사드 문제로 갈라졌어요. 이 친박 3인의 역할이 뭐냐. 유승민 대표의 사드 공론화에 대한 의총에서의 반대 발언. 그러니까 즉, 사드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그 윤상현 의원이 대표 주자로 나섰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은 말 했어요.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뭐 국제정치를 공부를 해서 내가 좀 국제정치에 대해서 좀 안다. 그래서 이 사드가 단순히 하나의 무게치기가 아니라 이게 동북아 국제정치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지정학적인 문제. 국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뭐 이걸 갖다 갑자기 당에서 공론화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 저는 뭐 시민단체 성명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제 역할 못하니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마치 어떤 원자핵이 분열됐던 듯한 조짐. 이러면서 어떤 핵이 분열하면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잖아. 당연히 언론에서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 내부의 미묘한 차이가 이제는 어떤 그 권력 핵심부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이게 우리한테는 강 건너 불구경이냐? 이게 그러면 보수가 알아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냐? 이러는 와중에 또 야권이나 진보 진영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보 진영의 혼란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자 한겨레 경향신문. 난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가끔 뭐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재밌는 편집이에요. 자, 우선 경향신문 보면은 외교부 출입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 기자 메모에다가 지금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잘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은 시간 낭비하는 전략이 아니다. 이럴 때 강대국 정치로부터 우리가 회피해 갈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설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모호한 태도가 여태 사드 논쟁에 화를 불렀다. 정반대 기사가 경향신문의 칼럼과 사설로 나눠집니다. 이거 아주 제가 특이하게 보고 기자의 있어요. 눈과 논설위원의 눈이 좀 달랐네요. 달랐어요. 한겨레가 어떠냐. 여기선 더 재미있는데 손원재, 박병수 이 두 분 기자는 국방부 출입 기자고 한 분은 외교부 출입 기자입니다. 그런데 둘이 공동으로 낸 어떤 기사에서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잔뜩 멘트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수 진보를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 보수 군사평론가하고 또 진보 쪽에는 문정인 교수도 끌어들이고 했는데 그 기사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지 이걸 외부의 강대국들을 화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경향신문 기자 메모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입니다. 근데 사설에서 모호성이랑 기회주의가 화를 불렀다. 이렇게 사설을 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향 한겨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장 기자와 데스크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진보 언론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을 포함한 진보 언론까지 포함해서 야권 개혁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입장이 혼란스럽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진보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하고 경향의 진보를 대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이제 좀 이쪽 관련해서 진보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매체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좀 보는 관점,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신문사 내에서도. 그러니까요. 분명히 좀 주목할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생긴 거죠. 배치한다는 얘기냐, 안 한다는 얘기냐. 배치를 한다면 뭐 주한미군 얘기냐, 한국의 도입 얘기냐. 그 다음에 돈이 든다는 얘기냐, 안 든다는 얘기냐. 그 다음에 미중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의 유젠치오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유젠차오가 이제 와가지고 강한 톤으로 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서울에 와 있는 그 데니얼 러셀이죠. 국무부 차관보.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가
배치하지도 않은 사드를 갖고 왜 떠드냐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태도가 불분명한데 네. 지금 뭐 배치 삼노 정책이라는 건 일단 공식적 입장으로 표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중국이 떠든다. 제3국이라 그랬습니다. 네, 네, 예, 제3국이 떠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러면서 어떤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양쪽의 차관법급 관리들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네, 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황당 모드가 또 나옵니다. 예, 이제 보수 분열, 진보의 혼란, 네. 그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설전 네 번째네요. 네. 네 번째 황당 모드가 또 나오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어떤 거죠? 자, 어제 이제 우리 차관복급 한중 외교 회담이 열리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뭐 사드 얘기가 나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난데없이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 네. 정례 브리핑에서 아니 한미 간에 또 우리의 어떤 주권인 안보 정책을 논의하는데 어떤 제3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네. 이러면서 갑자기 외교 당국자들 회담하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네.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정부의 국방부 얘기는 그게 뭐 국방부 한 부처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이런 어떤 통일외교안보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나온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나중에 주워 담기였죠. 그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외교부의 대다수 관리들 지금 분위기인데 네. 국방부 대변인 좀 미친놈 아니냐. 네. 자,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거나 입장을 내놓는 것은 2월 달에 장찬위안 중국의 국방부장이 한국에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중 국방회담이 열렸어요. 네. 그러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할 말은 하든가. 네. 근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드 배치할 계획 전혀 없다. 네. 이러면서 중국 비위 다 맞췄다. 네.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만찬했다. 네. 그 만찬장에서 두보의 시를 중국어로 낭송해가지고 좌중을 감동시킨 게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두보의 아름다운 사행시를 네. 그러니까 중국어로 연습을 많이 해서 네. 네. 그러면서 이 한중의 우애와 네. 또 우리의 어떤 그 우방으로서의 말이지 이 어떤 돈독함 그리고 사드 얘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네. 우리 배치할 계획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그러면 얼마나 비율 잘 맞춰줬냐.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그 부장조리죠 외교부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때 중국 국방부장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할 말이 있으면 국방 당국자들 회담에서 하지. 왜 외교 당국자가 회담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고 왜 지랄을 하냐는 거야.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정부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또 외교부 국방부가 분열했어요. 네. 그게 실체가 뭐냐. 보통 정부 부처의 브리핑은 지금 청와대 철저한 통제를 받습니다. 네. 이건 청와대 어떤 그 주문 없이는 김민석 대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브리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보실장의 통제를 받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안보실이라면은 거기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정부 입장이다. 그래 청와대 안보실이 시켜서 했다는 말은 못 할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댄 겁니다. 네. 그런데 안보실장 밑에는 누가 있냐 하면 안보수석이 있습니다. 외교안보수석이죠. 외교안보수석이. 예, 예. 지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인데 외교관 출신이죠. 이 사람은 외교관 예,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외교안보수석은 안보실장과 달리 국방부에 이거 브리핑 시킨 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외교부하고 한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 외교부의 차이가 청와대 내에서 또 안보실장과 안보수석의 차이로 네, 네. 구체화된 거고 네. 이 차이가 국방부 외교부가 따로 놀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어제 일어난 소동의 본질이에요. 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외국 손님들 많이 와 있잖아, 서울에, 그지? 미국 손님, 중국 손님 많이 네, 와 있고, 네. 다음 달에도 오고 계속 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실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좌표를 읽고,
이리저리 헤매는 네. 이런 어떤 그 박근혜 정부 내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냐면 어제 국방부가 한 겁니다. 네. 그거는 외교부라는 데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면 안보 문제는 국방부 거다. 이 관할권을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김민석 네. 대변인이.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각종 국제 안보 문제나 군비 통제를 누가 협의를 합니까? 군인, 국방부가 합니까? 주로 뭐 이제 외교 파트죠. 주로 외교 파트가 하는 외교 거예요. 파트나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네. 우리 외교부에 군비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네. 뭐 사실 유엔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죠, 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국제 정치의 일반적 규범은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협상의 달인인 외교관들이 나서서 하는 거고, 아이 그러면 뭐 과거에 미국에 하고 소련하고 했던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든가 네. 국제 군비 통제 레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이 주로 해왔단 말이지. 그렇죠. 네. 이건 군인들이 직접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외교부가 외교 당국자 회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로. 네. 이건 외교부 업무가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고 있는 중간에 국방부가 나섰다는 겁니다. 네. 그러자마자 오늘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그 국방부의 어떤 그 의견을 받아 써가지고 이제 5만 불 쏘난 어떤 중국인 것처럼 이제 머릿기사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아니 나 오늘 이건 참 얘기하다 보니 바쁜데 나경원 의원이 네. 국회 외통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그 부장 조리를 만납니다. 네. 그런데 미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류전차오 네. 그 차관보가 나경원한테 나경원 의원에 대해 내가 많이 알아봤다. 네. 근데 직접 보니 미인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이게 지금 성희롱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가 저기 오늘 온 신문에 도배를 한 얘기가 그거는 외교적 결례이자 어떤 성적인 그 결례가 되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네. 이런 쪽의 어떤 보도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네. 말은 바로 해야지. 저기 상대방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는 게 외교가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네. 미인을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는 그거를 색안경을 그 자체가 뭐 외교적 결례다, 어. 성희롱성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반중 감정을 좀 일부러 조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난 이거 하나 네. 참 끝내주는 건데 이것까지 발굴한 게. 자, 옛날에 DJ 정부 말기에 이정빈인가 그 외교부 장관이 있었어요. 네네 있었죠. 예, 올브라이트가 한국에 다녀갔거든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랑 만나면 포옹하잖아. 네네. 근데 어느 날 다녀간 뒤에 술을 먹다가 네.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 기자들 앞에서 내가 안 와봤는데 가슴이 빵빵하더라. 네. 좋던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거를 신문이 써버린 거야. 네. 난리가 났지. 장관 물러나라 그러고 여성단체 난리 나고 해가지고 완전히 장관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네. 미국 대사관에 사람을 보내서 장관의 친필 서한을 줍니다. 네. 올브라이트 장관한테 정말 죄송하다. 내 사과를 받아달라. 네.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왔어요. 네. 올브라이트한테. 올브라이트한테 직접. 뭐라고 왔던가요? 사과할 필요 없다. 사과할 필요 없다. 나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은데 왜 사과하냐. 자, 이게 바로 어떤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외교 간의 기량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것이고. 이래가지고 사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더 해도 좋다. 심지어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칭찬 처음 들어본다는데 이래가지고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됐어요. 한미 간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외교가에서 가끔 흔히 있는 일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샤론 총리가 중동 평화 협상차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같이 회담을 하는데 돌아간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라이스 장관의 다리 때문에 정신 집중이 안 됐다. 실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왜 짧은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그 다리를 꼬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 정신 집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미 의회에 여러 가지 그 장관이 출석하는 청문회 있잖아요. 꼭 라이스는 이 책상 앞에 다리 부분에 이 책상 아래 부분에 칸막이를 꼭 없애는 이 기둥만 달린 탁자 앞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상원
소위원회에서 네. 의원들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저기 책상 아래에 자꾸 눈길이 가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앞에 이제 가림막 좀 설치해라. 이래 된 거예요. 아니, 네, 그 얘기는 안 했어. 네, 가림막 설치하라 네, 소리는 네, 안 했단 네, 말이야. 네. 근데 이런 게 매일 보도가 됐다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한국 같았으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몇 사람 패가 망신했을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 문화가 잘 됐다, 미국 문화가 잘 됐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네. 나경원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아주 그 느끼하게 웃고 있는 중국의 부장조리 사진을 넣고 그 옆에다가 예. 외교적 결례 논란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제 이게 연상 효과를 어떻게 일으킨 되냐면 거죠. 네. 이 신문 편집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네. 이걸 잘 보면은 저 중국에서 온 사신 하나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부녀자들이나 넘보는 성추행범 같은 이미지로 사실상 신문 편집이 된 겁니다, 오늘.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게 뭔가 갑자기 한국 내에서 언론과 군과 또는 정치권까지 해가지고 이 사드 논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중국에 대해서 무언가 조롱이나 모멸조에 네. 이런 이미지가 하루 사이에 불과 네. 네.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왜 남의 나라에 간섭하냐 하는 어떤 큰 소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건데 네. 신문 편집을 유심히 보면 오늘 그렇게 돼 있고 네. 진보 언론은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데스크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게 네. 혼란이 돼 있고 네. 또 오늘 야당 대변인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읽어보면은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감염무도회 같은 혼란상이 1박 2일간 네. 네, 계속 역할이 바뀌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고 이런 감염무도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런 상황이 1박 2일간 벌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 사드가 한번 해주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단순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한 게 팩트 아닙니까? 네. 뭐 한미 간에 뭐 밀실에서 협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네. 뭐 그게 펜타곤 일각에서는 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진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국 국방부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이런 방구 언급한 걸 못 봤거든요. 나 관심이 있는가? 관심도 없고 지금 그럴 여력도 없어요. 네. 예. 지금 미국 안팎에서 특히 지금 이란 핵협상 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거의 뭐 이스라엘 총리하고 거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공화당하고 내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인데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갑론을박 얘기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작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자가 발전해 갖고 막 이것이 이제 당청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야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보역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더 나가서 한중 간에도 이제 막 그러니까 어디가 전선인지도 구별이 안 돼. 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형성된 전선인지도 네.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네. 내가 오늘 바로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외교부 산하의 연구소에 어떤 그 저명한 그 학자하고 토론을 했어요. 네. 점심 때. 그래서 도대체 아니 야전 사령관들이 무슨 부지 조사를 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오바마가 관심이 있긴 있는 거냐. 도대체 한국 이슈가 미국 내에서 이런 게 중요하게 취급이나 되냐. 그래서 좀 따졌어요. 한번 네, 대답 네, 좀 해보시라고.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였나요? 외교 문제의 탑 10 안에는 듭니다. 미국 외교 문제에 탑10 안에 든다고요? 탑 10 안에는 듭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아니,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번역해서 들어야죠. 네.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네, 취급하지 힘들다.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네. 아유, 그래도 외교 문제 탑 10 안에는 듭니다.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 네. 그래서 탑 10 안에 들긴 드냐? 그러니까 예. 이래 됐어 이 얘기가. 네, 네. 참 싱겁죠. 네, 네. 그러면 탑 10 안에도 안 들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고 그 정도면은 좀 봐줄만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게 이것이 이제 정확한 실체가 뭐냐. 미국 관련해서 이제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또 최근 미국에서 또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이제 국내에서도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제 기존 사드로는 안 된다. 이거는 기존 사드로는 좀 속도가 최대 속도가 초속 한 2.5km 정도 달하고 최대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달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이나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기 힘드니까 신형 사드 개발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역시 이제 중국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잡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뭐 펜타곤이라든지 이걸 만들고 있는 로키드 마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사드 배치의 본질적으로 이게 누구를 겨냥한 문제냐. 그러니까 그 어제 김민석 대변인이 쉽게 말하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중국 너희는 끼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 나가 걱정돼.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나라가 그건 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이 자기의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증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그건 중국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국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응수를 하고 나온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본질적으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자기를 겨냥한 이런 어떤 사안들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중국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다 나서갖고 이제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국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다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문제의 방향을 제시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나 또는 어떤 그 관변 언론, 그 다음에 어떤 중국 내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 입장을 그나마 중국의 우려도 고려해달라는 사실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이거는 국가주석이 직접 관리하는 아젠다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미 그렇게 됐죠.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그렇게 아젠다가 세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그 사실도 몰랐다고. 한중 정상회담 때 말이에요. 그것도 그 후에 나온 거지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의견 표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 중국 주석이 직접 관리하면서 정부와 그 주변의 어떤 전문 역량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는 거. 이 단계로 이제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 이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와중에서 어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3노 정책. 저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건 정부가 잘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거라고. 3노에서 딱 명확히 끝내면 괜찮은데 근데 계속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드가 들어오면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뒷얘기를 흘리니까 이게 미국한테는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한테는 너희들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한미동맹은 사드 배치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신호가 전달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신호가 되는데, 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봅시다. 사실 될성 쉽지도 않고, 이 어떤 금방, 지금 배치에도 몇 년이 걸리는 이런 사드에 대해 가지고 이 이슈가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부담 느끼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어떤 뭔가 어떤 홀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집토끼들, 말하자면 어떤 보수 쪽에서 좀, 결속력이 강한 집단들이 이 사드 문제를 걸고 나와가지고 거꾸로 이제 정부를 압박하고 부담을 키우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보수 정권, 이 정치 권력의 특성상 그런 어떤 집토끼들에 대해 가지고 호통치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루두루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다른 얘기가 가지쳐서 나와요. 그리고 국방부는 또 입장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거의 뭐 왕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대통령보다 거기에 충성 더 한다고. 그게 국방부라고. 미국에서 필습 당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뭐 그게 단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여태까지 이 사드 문제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스키퍼 로티 사령관입니다. 작년 6월에 자기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렇죠. 한국과도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예 그냥 저 불에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연합방위 체제에서 연합사령관이면 뭐요? 우리 지휘관이야. 군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군대는 위에서 결심하면 아래는 의례껏 따라가는 거예요. 네. 무슨 들쥐들 같이 낭떠러지기로 가는 걸 알면서도 네. 레밍인가 그 쥐들 절벽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줄 맞춰 간다니까? 그냥 줄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사드 배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 군사 주권, 특히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에 가 자초하고 있는 그런 논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했을 때 이때 정말 진정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 무기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 권리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사전 동의 권리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 한미 이제 동맹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그런 사안이고, 미국이 이해하는 바는 사전 통보면 된다. 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핵무기를 배치할 때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갖다 놓은 거고 그걸 빼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노태우 대통령한테 우리 빼간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주한미군 감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그렇죠. 예. 뭐 그 참여정부 때 일이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패트리어트 팩3 배치할 때도 그때 노무현 정부하고 뭐 거의 뭐 사전 협의 없이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미국이 그 한미동맹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래 사드 배치하자 이런 결정이 날 때는 정말 우리가 막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어떤 그 예방적인 사전적인 이런 어떤 조치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좀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뭔 얘기가 튀어나오느냐가 시한폭탄이 돼버렸어요. 네. 네. 모든 형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기침 한 번 하면은 여당 대표는 감기에 걸려요. 지금 모든 게 주한미군 사령부, 보도자료 또는 사령관의 개인 발언 네. 이것에서 시한폭탄이 지금 몇 개가 터졌습니다. 실제로. 네.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네. 자 터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를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돼. 네. 자, 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스케퍼로티 대장께서 네. 왜 작년부터 이 평지풍탄을 만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사실 사드가 급하다고 따지면은 네. 주한미군 사령관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 쪽일 겁니다. 어차피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네. 주로 표적으로 한 걸로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동미사일이 한국을 때린다는 시나리오 뭡니까? 핵탄두 소형화에 실패했다는 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에는 무거운 탄두를 못 달고 네. 소형화가 실패해서 네. 무게가 한 1톤에서 2톤 가량 되는 그 무거운 탄두를 노동 미사일에 달아서 네. 중거리 미사일에 달아서 네. 단거리 미사일로 써먹는다. 네. 요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에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고각을 높여 한반도를 때리니 주한미군도 자위권 행사해야 되겠다. 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논법 아니었습니까? 네. 작년 3월에 북한 노동미사일 실험한 뒤에 이 논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김민석 대변인이 앞장서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최초 발언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네, 네. 이게 연합사령부에서 나온 거라니까. 네.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의를 끌고 가면서 부지조사를 했다 그러고 본국에 사드를 요청했다 그러고 엊그제는 뭡니까? 지난주죠. 그 부지조사 5개 2년 전에 한 걸 가지고 네. 물론 비공식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은 부지조사까지 다 끝났다. 네. 자,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전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나온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이 말 한마디가 시한폭탄이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미연합사령부는 왜 도대체 네. 이렇게 튀냐 이거예요. 전 세계 미군의 사성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는 야전 사령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중동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많아요. 유럽에도 있고. 유럽에도 네. 있고 나토 네. 얼마나 중요한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시한폭탄이 자꾸 터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도대체가. 네. 그건 주한미군 사령부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요. 특별한 사정. 그게 뭐죠? 자, 이 얘기는 월터 샤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2009년에서 10년경에 한국에 있는 아파치 헬기대대도 이라크로 빠져나갑니다. 네.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 본토에 있는 한반도 관련 정보 분석관들도 다 이라크 전장에 투입됩니다. 네.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 지원이 뚝 끊어졌어요. 네. 그럴 때 부임했던 월터 샤프 지금 사령관의 전임 사령관은 네. 오자마자
전 세계 미국의 사성 육군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 중에 네.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나 혼자다, 나 혼자. 네. 그러더니 그 다음 질문을 항상 이겼어요. 한국이 아파치 언제 도입한대? 네. 결국은 전쟁남 자기가 지휘하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육군 사성 장군의 어떤 머릿속에는 내가 직접 지휘하는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다는 게 큰 충격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이 끊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라크 아프간전에 에너지가 소진된 미국의 입장에서 여기 사성 장군 직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검토까지 이제는 태평양 사령부가 해버리니까 네.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0년에 이성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급히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왜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투스타로 격화시킨다는 계획을 우린 들었다. 그거 3스타도 아니고 투스타로요? 투스타. 자, 주일미군 선임 장교가 대개 투스타나 3스타예요. 보통 3스타죠. 그런데 한국만 사성 장군이라고. 네. 근데 태평양사 입장은 똑같이 계급을 통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거 가지. 그다음에 지금 탄약 없지. 정보 안 오지. 네. 그때 우리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한테 2번이나 서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파치 헬기 대대 빼가지 이젠 정보 분석도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을 촉구하는 서신을 2차례나 보냅니다. 네. 그리고 연합사령관하고 같이 한통 속이 돼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네. 한미동맹이 강화됐다고 하는 실상이 이겁니다, 사실은. 네. 역설적으로 동맹을 추종한 보수 정권에서 한미동맹의 기초 체력이 가장 약해졌어요. 네. 기반 전력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행 사령관이 이제 와서 봤을 때 보니까 이걸 다 복원을 시켜야 되겠거든. 네. 그래서 전작권 연기를 하는데도 일견 목소리를 보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 하나를 한국에 배치해 놓으면은 네. 이 사드 체계는 첨단 무기기고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운용에 관계된 미국의 어떤 정보 지원 또 각종 어떤 전문 인력 지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이 묵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드라는 전략 자산이 동북아에 여기 사성장군 밑에는 있어야지. 일본 주일미군 사령관 저 새끼 투소타밖에 안 되는데 왜 저기 갖다 놔? 이 자산은 사성장군 부대 밑에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그 전략 자산을 여기 갖다 놨을 때 하나의 어떤 그 태평양 사령부의 중심 부대로서 네. 여기가 하나의 어떤 전초기지의 핵심 부대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고 네. 그것이 이제는 다 빠져나간 아파치 빠져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백을 일거에 메우면서 다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하나의 중심 부대로 네. 도약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카드가 된다고 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2006년부터인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 가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 가서 이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스카페로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근저에는 어떤 그 주한미군 사령부의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전략 무기를 갖다 놓음으로써 예, 지금까지 몇 년 새 홀대받았던 걸 일거에 한번 대우받는 만회해보겠다. 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미 본토가 보는 시각은 이 사드 논란에 대한 이건 제가 미 대사관 직원하고 직접 나눈 얘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주한미 대사가 반드시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의견에 동조하는 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미 대사관하고 대화하고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네. 조금 다르구나. 온도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런데 사령관이 그럼 왜 저러냐? 도대체가 미국 정부에 뭔 사인이 있었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미국 정부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가 확인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야전사령부에서 일단 나온 것이고 만약에 그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야전사령관들이 아우성을 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중동에 가 있는 부대, 아프리카에 가 있는 부대, 더 중요하게 유럽에 가 있는 부대, 네. 독일의 미군 사령부 있잖아요. 네. 거기 사령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선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미 국방비 전체에서
MD 예산 전체가 증액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다 동지들인 것이고 지금 그 총대를 스케퍼로티 사령관이 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의 28,500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 28,500명 중에 정보 관련 요원이 지금 2,700가량 됩니다. 네. 많을 땐 3,000명이에요. 거의 한 10%네. 10%.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정보 요원들 위주로 많이 군사력이 재편돼 있어요. 네, 네. 야전에 피 흘리는 것보다는 네. 지휘 통제 또는 전략적인 이런 쪽으로 많이 네, 지금 네. 인적 구성이 바뀐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첨단 정보 자산, 네. 그다음에 요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주한미군이 관리하느냐 마느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유지, 직위 숫자, 병력 유지,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발언권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점을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은 지금이야 전자권이 연기돼서 그렇지 사실은 전자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식물사령부로 전락합니다. 네네. 이게 기획사령부 수준으로 격화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전에 미국은 아예 투스타로 격화시키려고 했고 우리가 반발해서 그걸 연기시킨 것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는 주한미군 다운사이징 프로그램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걸 막아내는데 네네. 이 사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사드가 어떻게 보면 북핵을 막기 이전에 주한미군의 위상 추락을 막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무기의 속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사실 이런 어떤 좀 내밀한 얘기는 안보의 신 김종대 편집장 아니면 듣기 힘든 얘기죠. 예. 빨대들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빨대들을 잘 꽂는지 말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 글을 열심히 읽는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정무특보가 번역해 올린대. 그런데 네네. 읽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한미군 측에 물어봐야 될 거는 당신들이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완전히 국론이 분열됐는데 이렇게 안보를 어렵게 만든 당신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한국 내 어떤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성장군 자리 유지하는 것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월터 샤프 대장 이래 지금 연합사령관에 이르기까지 간부회의가 안에서 열리면 여러 참모들을 대동하고 이제 사령관이 이제 여러 가지 의제를 토의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회의의 반이 돈 얘기예요. 네. 진짜입니다. 네네. 시캐스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국방예산 제일 많이 깎아. 지금 웬만침 이렇게 출장 가는 회의 전부 화상회의로 바뀌어가지고, 네. 출장비 절감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오는 출장 갔다 오는 미군 소속의 군무원이 비행기 표 값 아끼려고 환승해서 오다가 하루가 더 걸렸다는 거거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또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예, 이제 미국 국방부 군사비를 10년 동안 한 5천억 달러 깎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미국이 아무튼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대선부터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올해는 다시 이제 지금 바닥을 치고 확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거에 편승해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그러니까 전쟁 수용 비용 그러니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전비를 제외하고 펜타곤 순수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상 이제 시퀘스터는 끝내고 적어도 네. 국방비 또 교육 복지비 이런 쪽에서는 시퀘스터를 끝내고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런 부분들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사드를 둘러싼 논쟁의 아주 중요한 축이 중동 미군 사령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죠. 네. 예, 서로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부분이었고 이미 하나는 그러다 괌에 뺏긴 거야. 중동으로 가려고 하던 걸. 아니, 그러니까 괌에는 2003년 4월 달에 이미 갔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논쟁의 구도에서 나머지 두 개를 일단 하나는 무조건 미국 본토에 둬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를 어디에 가져갈 거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미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걸 6개 포드로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마구 만든다는 거 아니냐. 예? 저 좋은 무기를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요 무기가 한국 내 하나의 쟁점으로 등장한 사례를 한번 공통해 보면은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작년, 재작년이 F-35 도입 문제였어요. 네, 보이지 않는 전투기. 네.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 도입 문제였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덩어리가 제일 큽니다. 네네. 그런데 이 두 무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천문학적인 개발비에. 네. 이제 미군이 구매하는 대규모 양산된 물량을 인도하는 계약이 체결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시점.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 검토 중인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국방비 부담이 너무 커. 네. 어떻게든 이 무기의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미군도 구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무기가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시점에 어김없이 한국에서 열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사드 뭐야? 지금 정 대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추가 올해 2개 포대, 4개 2개, 내년에 2개 포대 해가지고 그동안 3개 포대밖에 안 되던 사드 포대가 7개로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열풍이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불어야죠.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보라고. 사드, 공중급유기, 네. F-35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기로 무엇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느냐 마느냐를 계산서를 두드릴 때는 어김없이 한국에서 네. 열풍이 분다. 네. 그럼 과거의 패트리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 한국의 역할이 뭔가를 잘 봅시다. 자, 현대 무기 개발비가 너무 비용이 치솟아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으로 그런 무기를 미군이 구매한다는 건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붕괴돼 버렸어요.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 대량 구매. 네. 이 시스템이 네.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이제는 네. 군산복합체가 옛날하고 달라요. 네. 그러면은 이 천문학적 개발비의 이 비용의 한계 효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될 때 때마침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한국에서 열풍이 분다는 건 뭐냐. 자칫해서 이 비용이 너무 초과하게 되면 계획이 프로젝트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일단 심장 박동이라도 뛰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항상 한국이 뭐냐 하면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응급 환자가 실려오는 응급실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심장 박동을 뛰게 네. 산소 호흡기 하나를 딱 장착해 주면은 네. 나중에 회복할 수 있다. 네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한국이 미국의 고물무기 재고 처리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막 태어난 신생아가 얘가 살지 죽을지 몰라. 네. 100일 잔치 할지 돌잔치 할지 몰라. 네. 이럴 때 한국이라는 인큐베이터가 기다리고 있는. 네. 여기서 심장박동이라도 제대로 뛰게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이 돈을 덜 들이고 네. 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결국 뭡니까? 이게 하나의 응급실 또는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걸로 동맹의 의미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하고 거의 내전 상태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화당 정말 골 때려요. 이건 미국 안에 별도의 나라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해 갖고 미 의회에서 상원 합동 연설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국 국가 원수가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 어허. 예, 예.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 거죠. 그래서 오바마하고 네타냐후 지금 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또 네타냐후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공화당이 이란 핵 협상에 타결이 임박할 것 같으니까 이란 정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공화당이. 예. 요지는 뭐냐? 협상 타결해봐야 소용없다.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협상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다음 미국 대통령이 이 타결을 취소할 것이다. 무시무시하네. 예, 이게 무슨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예 호불호 보는 우리는 거죠. 대통령 대접 안 한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걸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로키드 마틴
TRW, 네. 레이시온, 보잉사 이런 그 군사산업체 주로 이제 MD 만드는 사드를 비롯한 MD 만드는 이들 회사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거나 이들 회사로부터 정치자를 받는 의원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배후에. 네. 이스라엘 로비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이스라엘 그 공공외교협회라고 하는 그 로비 단체. 예. 이쪽에서 APEC. 정치자금, 가지고, 그 반이란 정책을 막 공화당 지저대고 하는 게 거기에 이스라엘 로비가 있다는 것도, 그렇죠. 이것도 뭐, 네.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 주범이 두 개야, 군산복 합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공화당이 지금 미국 정부를 흔들고 있는, 막 이런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각도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MD를 비롯한, 그러니까 MD가 이게 군산복합체한테는 그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MD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MD는 스스로 수요를 창출합니다. 예, 아까 뭐 편집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팩트로 안 되니까 팩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드가 이게 지금 뭐 실전 배치 들어가고 이런데 이걸로는 또 이제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못 잡으니까 신형 사드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수요를 만들어내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그 국민들한테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만 이 군산복합체 그리고 이들과 결탁하고 있는 이 세력들한테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논란이 한참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사드 생산을 확대하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철없는 분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하자는 취지거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거는. 네. 누군가 앞잡이 역할은 해요. 뭐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든 누가 하건. 그런데 그런 행위적 분석은 되게 상황적인 분석이고 네. 이걸 좀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뜯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군산복 합체의 자기 모순에 심화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F-35 합동 전투기라고 하죠. 네.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예산이 총 아무리 적게 잡아도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예요. 네. 그런데 과거에 미국이 2차 대전 때 연합국에 공급한 군수물자 총량이 500억 달러인데 당시 가격으로 네.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F-35 한 개 프로젝트하고 맞먹어요. 네. 그러니까 전투기 하나 개발하는 예산이 옛날에는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전쟁을 치르는 전비하고 똑같고 네. 그다음에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부담한 전비가 20세기에 미국이 치른 전쟁 중에 전비 3위입니다. 네네. 네. 그게 현재 가격으로 얼마냐면 7천억 달러입니다. 네. 네. 그 정도 미국이 돈을 썼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전쟁 하나 치를 비용으로 이제 무기 체계 한 개 개발하는 겁니다. 네. 단순 계산으로. 네. 자, 그다음에 F-35 한 대 값이면은 무수탕 전투기나 슈퍼 세이버 같은 40-50년대 전투기 몇백 대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스텔스 전투기는 한 개 효용이 낮은 거라고. 네. 왜?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내전이 됐지 국가급 전쟁이 없거든. 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보라고요. 이게 지금 군산복 합체가 이렇게 천문학적 개발 비용을 한 거는 정 대표 말대로 스스로 창출할 수요지. 네. 이것이 실제 전장의 현장에서 야전에서 요구되는 무기냐는 겁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수요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전히 전쟁은 사제 폭탄, 로켓포 이런 재래식 무기가 말을 하는 전쟁입니다. 네, 그렇죠. 실제 전쟁은 거기 그렇게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뭐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진 이유가 무슨 뭐 이들 나라에 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제폭탄 이런 거에 당했던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여기 군산복 합체의 자기 모순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군산복 합체 자기 증식의 논리가 전쟁의 논리하고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면서 실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요는 거의 없는 이런 쪽으로 이제 대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군산복 합체의 어떤 그 대량 생산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한 수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막스가 자본론 성건에서 얘기한 공황의 논리에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군산복 합체의 공황적인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다 완결이 되던 하나의 무기의 총 수명 주기, 즉 무기가 개발된 걸로부터 도태될 때까지를 한 국가 안에서 완결하던 구조가 완전히 붕괴돼 나가고 이 군산복 합체의 자기 모순이 폭발해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장의 규모를 일국적 규모에서 다국적 규모로 늘려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F-35가 11개국의 투자자를 물색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MD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네.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랬는데요. 치우지아님께서 MD는 레이거 행정부 시절에 스타워즈를 미사일로 전환한 거고 명중률이 1% 미만의 군산복 합체의 밥그릇이지 무기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아주 촌철살인의 논평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근데 요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치 사드가 요격률이 굉장히 높은 뭐 신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보기엔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저 편집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드는 이제 미사일이 26단계가 아니라 종말 단계. 그래서 터미널 사드의 숫자가 터미널. 예, 예. 네. 그래서 종말 단계에 요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도 미사일이 다 앞에 추진체들은 분리가 되고 탄두가 떨어질 때 요격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탄두의 무게가 보통 1톤 안팎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속도가 조금 큰 거.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한 500km에서 한 1톤 사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초속 3km에서 한 5km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속도가 나오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탄두의 전체 무게의 절반 이상은 탄피 아닙니까? 그 안에 뭐 핵탄두든 화학탄두든 뭐 고폭탄이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제 초고속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기권에서 이 마찰이 발생하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피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 그건 특수합금인데 상마제라고 그래서 네. 예, 이건 굉장히 고열에 견딜 그러니까요. 수 있는 아주 네네. 3000도 이상의 네네. 예, 특수합금을 써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모양도 왜 고깔콘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고깔콘. 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무겁고 빠르고 또 앞에가 이렇게 뾰족한 거를 예를 들어서 사드가 맞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맞추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맞췄다고 가정을 해보면 명중했다. 예, 맞췄다. 그 탄두를. 그럼 그 탄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세 가지 경우겠죠. 터지든가 네. 완전히 격파돼서 네. 이제 네. 어떤 전혀 위협이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든가 네. 아니면은 튕겨져 나가겠죠. 네. 예, 파괴되진 않고. 네. 예. 그것이 아니라면 네. 세 번째는 기능을 저하시키겠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성냥불이 불꽃이 아니고 피식 네. 꺼지는 이런 네. 식으로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맞추더라도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든지, 예, 그래서 공중에서 폭파시키든지, 네. 예, 아니면은 빗 맞아가지고 이게 탄두가 각도가 좀 바뀌었을 뿐 땅으로 떨어지든지,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좀 기능이 좀 그러니까 저하되는. 부산으로 날아오는 거 튕겨가지고 서울로 떨어지게 하는 그럴 거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는 뭐 우리가 이게 하나의 가정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관련해서 미국 과학자들이 분석을 미국의 MD 실험, 그러니까 사드보다 더 훌륭한 요격 미사일이 SM3 아닙니까? 네. 예? 이건 훨씬 더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멀리 날아가고. 빠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오바마가 MD의 총알을 삼아서 이게 보통 이제 이지스함에 장착돼서 해상 방어 체계입니다만 이거를 이제 지상에도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해변의 이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예 해안에 이제 지상 배치로 배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미국 과학자들이 정밀적으로 그 실험 평가를 분석해 보니까 웬걸 예. 맞췄다라고 펜타곤이 발표한 거를 그 비디오 영상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다 탄두가 각도가 좀 달라졌을 뿐 계속 비행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차피 북한 탄도는 정밀성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거 떨어지는 각도 좀 변경시키면 쏘는 놈도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사이에 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간에 어떻게 맞추면은 이게 바다로? 예,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태평양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위에는 이제 북극이 있고, 뭐 그렇죠. 알래스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던 것이 맞추면은 어때 좀 뭐 사막으로 떨어지는지 바다로 떨어지는지 이런 확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각도가 바뀌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사드가 그렇게 어떤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무기라면. 네. 왜 일본이나 독일은 이걸 지금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고. 네. 지금 이거 도입하겠다는 건 저 중동의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카타르하고 UAE. UAE. 예. 그 나라는 남는 게 달러밖에 없는 나라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일종의 동맹 관리 비용인 거죠. 네. 그리고 전략 자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네.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좋고 네. 하니까 사드가 맞추건 안 맞추건 그 자체가 뭐 돈 쓸 가치가 있다고 보는 나라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 호주, 나토 이런 국가들
왜 이거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지금 한국 혼자잖아. 그렇게 빼지고 나면은. 네. 여기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보면은 이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맞느냐는 거죠. 그러고 자, 제가 이렇게 보수 쪽의 인사들하고 어디 토론회에서 만나면은 제일 제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분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지금 심각해졌는가를 강조하면서 네. 북한 핵의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되고 있다고 막 강조를 해. 좋다 이거야. 네. 육자회담도 안 열리고 완전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저 핵실험 자꾸 하는 거 보십시오. 곧 소형화됩니다. 이랬거든요. 네. 네. 근데 노동미사일이 한국으로 날라와서 지금 사드가 필요하다는 이 논리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소형화가 안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소형화가 됐다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에 붙여가지고 뽕뽕 쏘면 돼. 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고각을 높여가지고 수직으로 떨어지게 노동미사일을 작년에 딱 한 번 실험했다는 뜻은 네. 소형화가 안 돼서 무거운 탄두를 노동미사일에 달면 어떻게 돼? 멀리는 못 갈 거 아니야. 네. 탄두 중량이 1톤에서 넘어 최대 지금 한국에 떨어지게 할 때 탄두 중량을 계산해보면 2톤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탄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무게의 대부분을 탄피가 차지하는 네. 이런 탄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그 고폭탄하고 핵물질의 양이 많아요. 네. 이래야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급 핵무기가 되려면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네. 이걸 노동미사일에 부착해서 한국에 떨어뜨린다.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네. 핵탄두 소형화에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앞에 소형화된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네. 이제는 그것이 실패할 때 우발 계획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드를 들여오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네. 우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이. 네. 네. 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한시적인 시나리오라면 노동미사일이 아닌 것이지. 네. 자,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중력 가속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네. 예, 비스듬히 대기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중력 가속이 엄청 증가하겠죠.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마찰열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네. 그러면 지금의 특수학급의 탄피가 과연 제대로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궤도는 새로 개발해야 되는 궤도이기 때문에 유도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럼 이건 노동미사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새로 개발한 미사일인 거라고. 네, 새로 네. 개발하는. 그러면 노동미사일이 북한에서 얼마나 귀한 자원입니까? 사실 스커드야 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노동미사일 불과 수십 발이에요. 그리고 노동미사일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노동미사일이 남한 공격력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보기엔 사드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좀 이렇게 좀 지나치게 확대해서 한 거다. 이제 작년에 국방부의 입장이 좀 그런 어떤 좀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좀 다른 문제도 몇 가지 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보면서 99년 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아, 대포동. 예. 그러니까 98년 8월 중순에 이제 뭐 북한이 금창리에서 비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가 뉴욕타임즈가 특종을 내보냈습니다만 나중에 오보로 판명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2주 후에는 또 북한이 3단계 로켓인 대포동을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국방부에서 일본한테 MD 같이 하자. 한국한테도 MD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청와대 이전에 한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때가 천용택 장관이었죠. 네. 천용택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예. 이거 한국정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예. 그리고 우리 남북관계, 주변관계 아니 남북관계를 잘 풀면은 북한의 미사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 뭐 효과도 이제 입증되지 않은 뭐 고가의 무기를 우리가 왜 들여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김대중 정부는 그 명시적으로 MD 참여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그때 기억하겠습니다만 그때 한미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나요? 뭐 이제 부시가 등장했을 땐 좀 꼬이긴 했죠. 예. 뭐 그때 부시는 뭐 MD의 화신이었으니까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그걸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미국이 무슨 뭐 미국의 이익이 딱
하나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네. 군산복합체로 결탁된 사람은 이 적대국의 위협을 부풀려서 무기 많이 만들고 그걸 팔아먹는 게 자기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자의 입지가 좀 강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그게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에 좀 빛이 발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거 성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이 MD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을 때 우리는 그거 참여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는 북한과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온 게 페리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9년도에 페리 보고서 나왔고 그리고 2000년에는 북한이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올브라이트도 갔고 올브라이트 조명록도 왔고 그러니까요. 예. 특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미사일 협상 타결이 일부 직전까지 갔던 그걸 부시가 당선되면서 일거에 또 뒤집어봤던.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가기도 힘들어. 협상도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분명해진 것 중에 하나는 만약 사드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 한중 관계는 정말 무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복을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이걸 국가의 아젠다로 삼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국한테 입장을 전달했는데 한국의 사드를 구매를 하든지 주한무기 배치를 수용을 하든지 아무튼 한국 땅에 사드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판단하기엔 한중 관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무언가 큰 문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데 그건 다 증발해버려요. 어디로 다 가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MB 때보다는 한중 관계가 나름 지금까지 좀 그나마 외교의 성과가 있다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다 이제 말아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러면 만약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미 관계에 일시적인 어떤 긴장은 조성될 수 있습니다만 예. 동맹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까지 걱정할 단계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예. 미국 정부가 이걸 한반도에 배치하는데 지금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이걸 배치 안 한다고 하는 게 한미동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떠드는 그 입이 문제지 나머지는 괜찮다니까.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동맹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거 역사에서 경험적으로 드러난 거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죠. 천용택 장관 얘기하고 DJ 얘기했으니 말인데 91년에 걸프전 때는 우리 패트리어트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큰일 나는 줄. 그래가지고 걸프전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단장으로 해서 파견을 했어요. 구매 사절단을. 노태 정부 때요. 노태우 정부 때. 그런데 거기에 갔던 김희상 준장이라고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쓴 보고서가 가서 보니까 성능이 개판이더라. 개판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 봤나. 이래서 한 거야 그게. 그러다 94년 불바다 때 또 패트리어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DJ 와가지고 클린턴 때 TMD 한다, NMD 한다 하도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속는 거야. 게다가 노무현 때 중고 패트리어트를 사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사일 방어용이라기보다 항공기 요격용에 가까웠어요. 자, 이렇게 MD와 무관하게 움직이니까 패트리어트의 우리의 어떤 그건 극복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예, 어떤 신화에서는 극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극복이 안 됐어요. 아니. 박근혜 정부가 팩스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는데, 팩스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 못 사면은 대한민국이 큰일 날. 왜냐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우선순위가, 인기 순위가 이제 사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의 우리 마음에 왠지 빛이 있는 것 같은 정서적인 어떤 문제는 극복이 됐다 이거입니다. 지금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는 어떤 와중에서 한국 사회는 마침 미국이 어떤 신무기를 하나 떡하니 내놓으면은 저거 안 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도 사고 공중급유기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말이죠. 원자력 항공모함을 건조해서 실전 배치했다.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 이거 우리 거다. 이러면 나 이거 갖고 열광하는 나라는 봤어.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막 민족주의가 솟구치고 하루 종일 TV에서 틀어주고 난리 나요. 그런데 패트리어트나 F-35나 사드 외국무기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열풍이 분다는 거.
이런 굉장히 비정상적인 네, 네, 네. 현상이라 이게 한국 사회 아주 독특한 일면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지금 사도 유한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사드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레이더가 더 걱정되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이제 사드 미사일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엑스밴드 레이더고, 네. 예, 요구의 탐지 범위가 최대 2,000km니까 네. 이걸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오산 공군기지에 갖다 놓으면 예, 중국의 그 이제 동부 또 이제 동북부 이쪽까지 이제 감시망에 들어가니까 중국이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제가 보기엔 원 오브 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대하는 이제 원 오브 댐이고 그리고 그 사드의 레이더 체계에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드와 같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지스함에 장착된 스파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파이. 최근에 같이 그걸 유격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지스함에 장착된 스파이 레이더가 그 탐지한 정보를 사드 요격 측에 전달하면 사드가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을 시도하는 이런 어떤 실험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옵션은 C-베이스드 엑스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추선 모양의 시추선 모양의 어떤 이제 이런 선박이 SBX라고도 하죠. 이동하는 거. C-베이스드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동식 이제 해상에서 이동식. 그리고 일본의 지금 일본 북부하고 교토 남부에 배치된 지금 그 엑스밴드 레이더 2개가 배치됐습니다만 이게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레이더는 거기다 두고 한국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그러니까 될 수 있기 조합이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 사드가 배치되는 거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힌 구상은 뭐냐면은 이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통합하는 거예요. 그게 상호 운용성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보수 쪽의 인사들하고 토론하면서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아니 미국 MD고 사드는 사드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드를 별개의 독립된 무기 체계인 것처럼 묘사한단 말입니다. 네, 이분들이. 네. 전 그게 제일 답답해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나 네. 미국의 MD 계획이나 모든 것들은 한미일이 왜 정보공유약정 체결했습니까? 네. 시스템 융합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출처의 정보를 융합하고 사드만 쏘는 게 아니라 SM3도 쏘고 이놈도 쏘고 한국도 쏘고 일본도 쏘고 미국도 쏘고 네. 이렇게 떼거지로 같이 하자는 게 MD인데 여기서 사드가 어떻게 독립돼 있습니까? 네, 그중에 네. 원어브댐 하나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레이더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종류 그렇죠. 레이더. 예. 거기 레이더뿐입니까? 인공위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 네네. 이런 것들을 저기 전부 끌어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자. 네, 네. 이게 MD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드가 혼자 와가지고 북한만 우린 볼 거고 그 외 기능 하나도 없고 네. 이건 미국 MD하고도 무관하고 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드가 들어오면 한국형 MD가 바로 영향을 받고 네. 이거는 시스템 융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MD가 아니라면 뭐가 MD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MD가 아니라면 그런데 전형적인 지로 지금 저기 사드에 대해 제일 목소리 큰 분들 주장이 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무리 황당하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편집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장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주한미군 사령관, 펜타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문건들 또 발언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팩트이지 이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드 그다음에 이지스함이 장착되는 그 해상 MD 체계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요격 실험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3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구상이고 이미 2010년도에 한국의 이지스함이 그 탐지한 정보를 미국 이지스함에 전달해서 미국이 SM3 발사해서 유격 실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상호 운용성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3자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서 이걸 세 나라로 확대하고 사드도 들어놓고 엑스밴드 레이더는 또 일본에 갖다 놓고 한국은 또 팩스리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엮어서 가자는 겁니다. 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기 미국이나 MD에 참여하는 논란과 별도 없이 사드는 주한미군의 자기들 보호를 위한 자위권 행사 차원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이 사람들의. 두 번째는 그거 들어오고 나서 뭐 우리 MD에 대한 정책 재검토 안 해도 된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근데 둘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주한미군 측에서 한국의 MD 자산이 어떤 미군과 통합됐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 이걸 갖다가 2009년에 월터 샤프가 그 미 상원에 보고한 어떤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네. 또 이것 때문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고 네. 다 시계처럼 착착 맞아 떨어져 가는데 이거 부인하시면 안 된다. 네네 그렇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토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팩트까지 왜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팬청님 책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MD 본색이라는 책을 네. 얼마 전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해놨습니다만 2002년 10월 달 2002년 10월 달에 아주 중요한 비밀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10월 달에 한미 간의 MD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 계신 반기문, 네. 예, 다시 외교부 정책실장이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차영구, 예, 국방부 정책보좌가 뭐 배영수 해군 그때 이제 그 KDX3 234 담당했던 내가 분이. 다 아는 사람들이네. 예, 예. 세 명 모두. 그러니까 아주 그 한미 양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해갖고 그 중에 뭐 실명은 그 보고서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 그 고위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국이 뭐 223 들어오고 패트리어트 들어오고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그 군사력 현대화, 자주국방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소리 소문 없이 미국 MD하고 통합하면 된다. 이게 이미 13년 전에 한미 간의 비밀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이고 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드를 비롯한 MD 논란의 실체를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좀 다가오고 벌써 있는데요. 다 됐네. 네.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첫 번째, 사드 논쟁. 이건 제가 보기엔 뭐 팬주님도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유령과의 싸움. 예? 네. 미국은 뭐 공식으로 요청 한 번 없는데 네. 뭐 자가 발전 막 일으키면서 네. 예, 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한중간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고 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 대한민국 안보와 무관하다. 혹은 없는 게 안보에 이롭다. 동의하십니까? 사드 없는 게 안보에 이롭다. 아니 그런 식으로는 네, 얘기하면 네. 저기 제가 오늘도 여러 토론회에서 보수적 인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꾸 대통령한테 배치한다 안 한다를 밝혀라 이렇게 네. 당신들이 지금 조여 붙이는데 네.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네.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이게 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지겠냐. 네. 무기라는 건 진화하는 것이고 이건 네. 거대한 생태계 같아서 네. 전체에서 부분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네. 만약에 정치, 경제, 외교적인 요인을 다 제외하자면은 순수 군사적인 면으로는 미국이 자기네 돈 들여서 배치하겠다는데 나 반대 안 한다. 네. 순수하게 군사적인 네, 면만 네. 보자. 무기란 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네. 다다익선 아니냐? 네. 그런데 전략과 정략을 혼동하지 마라. 네. 우리가 지금 동북아를 고민하는 건 전략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략을 고민하는 것이다. 네. 정략적으로 보면 문제가 달라지고 판단이 바뀐다. 네. 문제 차원을 높여야지. 네. 왜 군사 문제만 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네.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은 어디로 튈지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것이 화가 될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네. 어떤 보장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건 아무도 몰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MD 문제가 사실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국제정치로 볼 때는 1950년대, 60년대부터 국제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고 예. 그러니까 아마 단일 무기 체계로 핵무기 다음으로 MD가 오랫동안 이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아젠다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전 뭐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헨리 키신저가 1970년대 소련과 이제 그 ABM 조약 그러니까 사실상 MD를 72년? 예. 1년인가? 72년입니다. 예. 그 MD를 사실상 안 하기로 한 조약 그러니까 ABM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그런 말을 했죠. 네. MD를 안 하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려고 하는 동기도 위축시킨다. 예. 그러니까 MD를 안 하는 게 상대방의 어떤 그 핵과 미사일을 증강을 억제하는 방법이지 한쪽에서 MD를 만들게 되면 다른 쪽에선 더더욱 더 핵과 미사일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MD를 안 하는 게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 이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좀 이런 MD를 비롯한 이 군사안보 문제 또 전략 문제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좀 예, 이 과거에 그때보다 못한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MD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펼쳐봤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분야에 한번 전문가 모시고 네.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